안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공공 서비스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잠깐 이제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980년대에 정부가 일을 잘 못한다. 정부 실패가 부상하고 나서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는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신공공관리,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PM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이른바 뉴 거버넌스, 신국정 관리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NPM과 뉴 거버넌스의 유사점과 차이점까지 공부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NPM, 이른바 정부 주도의 방향잡기, 시장에 맡기자 관리의 재량과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신공공관리에 강력한 반대 입장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를 적기죠. 노적기, 로우라고 그러고요. 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스티어, 이른바 방향을 잡는 거죠. NPM은 이 노적기는 민간에 맡기고 우리 정부는 방향 잡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나 신공공 서비스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배라는 것은 마치 국가다. 이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결정해서 다시 NPM적 개혁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기들이 정부 실패를 했는데 여전히 정부 주도의 여기 나와 있네요. 정부 주도의 방향 잡기는 자기들이 실패했는데 자기들이 정부 주도로 방향 잡기를 한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 배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배의 소유자는 국민이고 그 국민들이 광범위한 대화, 참여, 수기, 심의를 통해서 배의 운명, 즉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는 이러한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대화, 소통, 담론의 과정에서 행정 또는 공무원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NPM하고는 완전히 철학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신공공 서비스입니다. 행정이 광범위한 공적 담론, 이 담론을 영어로 이제 discourse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대화죠. 어떤 대화냐? 이런 것들이 보정된 진지하고 진실하고 실질적인 기여와 의사소통적 합리성.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론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우리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허심탄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동조하고 또는 그 사람 입장이 맞으면 기꺼이 내 선호를 바꿔서 그 사람 입장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 시민 참여,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담론을 통해서 그 배의 운명을, 즉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론을 비판합니다.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과 관료제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을 단지 서비스의 객체, 그죠? 서브젝트, 객체로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거부한다. 신공공관리는 정부가 실패했는데 정부 주도의 방향 잡기는 문제의 논점이 틀렸다는 거죠.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는데 정부가 다시 방향 잡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단지 국민을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존재를 보는 거죠. 단지 고객 만족만 시켜주면 모든 행정의 책임이나 의무는 다하였다라는
행정 책임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고 조건자이면서 주인이라는 거죠. 즉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공동체, 우리 국가의 운명은 그 국가의 소유자인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고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소유자로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민주적 시민이론, 그렇죠. 사회 공동체 이론, 민주적인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고 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적 시민들이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신행정학과 담론 이론입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담론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되겠고요. 조직상의 인도주의, 관료들은 공익의 수호자, 헤랄드라고 그러죠. 헤랄드. 공익의 수호자, 그죠? 헤랄드. 시민이익의 대변자다. 즉 대리인, 이기적 인간 아니라는 거죠. NPM에서 말하는 대리인이나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공익을 수호하고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PM적 개혁에서 보고 있는 우리 행정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라면 이제 NPS에서는 그렇죠. 방향 잡기 하면 안 되죠.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서빙 된 스티어링. 여기 이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봉사, 헌신이죠. 뭐 하기보다는 방향 잡기 하기보다는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거죠. 시민 참여와 공적 담론 과정을 설계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있는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행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의 목적은 민주적 담론 과정, 그렇죠. 민주적 담론 과정의 결과물, 부산물이라는 거죠. 바이 프로덕트라는 단어가 부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으로 두부를 만들면 비지가 자연스럽게 부산물, 결과물로 만들어지죠. 좋은 콩에 좋은 두부를 만들었으면 아마 비지의 품질도 좋겠죠. 공익은 선언적으로 관료들, 국회의원, 대통령, 즉 우리 이제 예전에 얘기하면 대의민주화에서 국민의 대리인, 그죠? 그래서 대리인 체제라고 그러죠. 대의민주를 간접민주, 대리인을 뽑아서 민주주의를 한다. 대리인 체제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2017년 공론조사처럼 대표성 있는 500명의 시민들을 뽑아서 시민들이 2박 3일 합숙과 다양한 질의응답, 성찰, 또 10명씩 토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한 상태에서 원자력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담론 과정을 잘 설계하면 원자력을 할까 말까라는 전통적인 대리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공익이 아니라 민주적 담론 과정의 결과물이죠. 당연히 그러면 공유된 리더십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론조사라는 이 선출된 여론조사로 스스로 참여하게 된 500명의 시민과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우리 대통령이 이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실질적인 결정에 대한 권한은 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담론 과정의 있고 형식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됐으니까 이제 민관이 같이 행사하는 이른바 공유된 리더십이 바람직한 리더십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바꿔서 나왔습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민주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틀렸고요. 다시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민 참여와 담론 등을 설계하는, 즉 공론조사를 통해서 배제 없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추길 수 있는 그러한 공론조사 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을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민에 대해서 봉사하라는 것이죠.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 고객으로 바라보는 것은 NPM이죠.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행정의 책임은 단순히 고객 만족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에서 법의 준수, 공익 달성, 전문성, 헌신, 또 일정한 성과 등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행정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로는 약간의 규범적이고 철학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 존중, 생산성, 성과와 효율이라는 NPM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공익의 수호자, 조직상 인도주의에 따라서 공익의 수호자, 시민이익의 대변자로서 우리 또 시민도 단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아니라 이제 공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시민 정신과 공공 서비스를 중시합니다. 자, 그러면 양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반대 단어들을 잘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 자, 신공공 서비스는 주로 이제 실정적인 이론, 경제학, 맞죠? 이기적 인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가정하고 있죠. 그러나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민주주의, 규범적, 철학적,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는 최소 비용의 최대 효율이라는 경제적 합리성과 목표 달성에 좋은 도구, 기술, 수단이었느냐, 그래서 성과를 창출했느냐, 이런 합리성을 강조한다면, 자, 여기서는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민주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500명의 공론조사단을, 시민위원을 구성하고 이를 500명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500명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 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자, 성과, 결과를 위한 좋은 도구, 기술, 수단, 그 수단이 비용과 편익 분석을 했을 때 얼마나 더 경제적이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자, 공적 담론을 통해서 공익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구상, 이른바 전략적 합리성, 소통적 합리성, 민주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들도 경제인이죠. 그래서 고객이라고 그러고, 관료들도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이기적 인간이죠. 그죠? 이기적 인간. 그래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성과급과 같은 방식으로, 그죠? 유인 조화성을 구현해야 된다는 주장하면, 자, 여기서는 다양한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보다 소통적이며 성찰 등을 강조하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배제 없는 참여와 그러한 참여가 단지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수기, 성찰, 담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원적 합리성이죠. 단지 신공공관리론은 시그마 사익을 다 모으면 공익이 된다는 관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500명이 모여서 2박 3일 합숙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충분하게 교환한 상태에서 서로가 하나의 의견을 모아간다는 거죠. 자, 관료들은 고객인 국민에게 반응하지만 시민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에 대한 높은 헌신과 높은 관심을 가진 그러한 공무원들을 우리 PSM이라고 합니다.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그죠? Public Service Motivation. 요즘에는 이제 공직 봉사 동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기적 인간들은 경제적 욕구, 그래서 성과급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MPM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무원들이 조직상의 인도주의, 조직상의 인도주의에 따라서 공익을 수호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헌신과 봉사, 공공가치에 대한 몰입 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 또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공직 봉사 동기라고 합니다. 사회 봉사, 헌신, 약자 보호, 애국심과 같이 경제적인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이게 높아야 됩니다. 그죠?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약자들을 보면 참 돕고 싶었는데 그것을 보다 더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죠? 이러한 약자 보호,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저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높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많이 주지 않아도 애국심, 약자 보호, 헌신 등이 높으면 열심히 공공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죠. 자, PSM 요즘에 시험 많이 넣어주고 좀 꼭기억 좀 해주시고, 방향 잡기, 시장의 힘을 활용한다. 그리고 여기는 봉사한다는 헌신. 자, 공적 담론을 만들고 배제 없는 참여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정책 목표 달성은 바로 여러 기관들의 연합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통령, 국회의원들과 공론조사 500명의 위원들이 서로 공유된 리더십을 가진 상태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고객으로 보느냐, 시민으로 보느냐. 시민은 그렇죠. 고객 만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법의 준수, 지역 공동체 가치, 정치 규범, 전문성 등도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재량은 폭넓은 분권화 재량의 의미지만,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 MPM적 개혁을 통해서 재량을 통해서 성과 달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약과 책임도 있다. 그리고 조직도 분권화된, 민영화, 민간 위탁이라는 분권화된 구조라면 공유된 리더십, 맞죠? 협동적 구조, 공론조사, 500명의 시민 대표단도 서로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하고도 공유된 리더십 하에서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기업가적 정신, 정부 규모 축소, 공공서비스, 사회의 기여, 이거 이제 전부 다 우리가 PSM이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죠? PSM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에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갑시다. 전통행정학은 거버먼트죠.
정치행정이원론하고 행정관리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 개괄적 합리성, 이제 아까 했죠.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 전략, 소통, 민주적 합리성. 행정인, 그죠? 그냥 출근하면 우리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치 머신, 기계처럼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죠. 기업가, 이기적 인간이죠. 노동자, 봉사자, BSM이네. 공익은 이미 법률로 대의민주화에서 결정되어 있다. 개인들 사익의 그죠? 사익의 총합이다. 그쵸? 예를 들면 성과급을 주면 공무원도 좋고, 성과를 준다는 것은 더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거니까 고객들한테도 좋다. 그죠?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고객에게도 좋고, 그죠? 그래서 개인하고 고객의 이익을 총합이죠.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을 맞죠. 그랬죠? 공론조사의 결과물이 우리 신고리 원자력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했다는 거죠. 자, 유권자. 이건 당연히 고객이고, 여기는 시민이죠. 차이는 뭐라고요? 고객은 불만을 표출한 공급자를 변경하지만 시민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제기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동적인 존재라면 여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죠. 노잡기, 방향잡기, 봉사, 헌신. 자, 정부 관료제, 상명하복이라면 민간위탁 민영화를 한다면 연합구조, 공로조사죠. 주민참여예산, 주민예산.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론조사도 실질적인 결정은 주민들이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공식적인 결정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권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체를 구축한다는 거죠. 상명하복, 상관의 책임이 자기가 그렇죠. 상관의 명령이죠. 상관의 명령을 제대로 준수했으면 행정 책임은 의무죠. 행정 책임은 다 됐다는 것이고 고객 만족만 주면 된다는 것이죠.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다. 여기는 상명하복의 관료제, 계층제, 분권적, 민영화, 민간 위탁, 자율적,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한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공론조사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협동적인 구조를 출구하고 있는 것이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시험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론조사죠. 퍼블릭 풀 피시킨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199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와 수기를 결합시킨 거죠. 여론조사와 수기 과정을 결합시킨 거죠. 정제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표본 추출을 통해서 우리 대표성이 있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500명을 우리가 공론조사를 위해서 뽑았는데요. 이 500명은 그냥 무작위 추출을 한 거는 맞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성별, 계층,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자, 기존의 주민투표와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주민투표는 선전선동에 휩쓸리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어요. 불완전한 정보나 부족한 정보에 따라서 투표하게 됩니다. 자, 대표성과 평등성을 지닌 확률 표본 추출을 통해서 대표성을 대표하는 약 500명을 선발한 다음 한 곳에 모아서 사전교육을 한 다음에 2박 3일 질의응답 토론,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 정제된 여론, 이게 충분한
충분한 수기 과정하고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장점은 대표성과 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충분한 수기 과정, 충분한 정보 제공. 그래서 2017년 원자력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공론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원자력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공공 갈등을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보다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요. 처음에 왔던 500명이 47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점점 사람이 작아지면 대표성을 상실한다는 거죠.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이런 거죠. 전교 1등애가 나가서 저는 보통 학생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대표성이 없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대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흐름상 마지막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NPM입니다. 탈신공공 관리론이죠. 여기는 이제 후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 탈신공공 관리라고 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잡아주죠. 광의와 협의가 있는데요. 광의는 그냥 신공공관리 이후에 신공공관리를 비판하거나 보완하려는 이론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신국정관리, 뉴가버넌스, 신공공서비스, 공공가치론, 협의의 신공공관리 등이 속합니다. 그래서 광의적 의미는 그냥 시기적으로 언제 NPM 등장 이후에 등장했다. 내용적으로는 NPM의 문제점을 치유하거나 보완하려는 이론을 총칭합니다. 근데 또 성격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탈신공공관리론의 협의적 개념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크리스텐션과 레그레이드가 Transcending NPM이라는 것에서 주장했죠. 2007년. NPM이 특히나 분절화, 파편화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랬죠. 결정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현상 또는 결정에서의 잘못은 집행에 떠넘기고 집행의 잘못은 결정에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정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결합시켰다. 다시 뭐라고요? 상명하복, 계층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결합시켰다는 거죠. 다시 NPM의 분절화 문제를 치유보완하는 것이 대체하는 것 아닙니다. 치유보완하기 위해서 분절화, 파편화를 치유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적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탈신공공관리, 일반적으로 협의의 탈신공공관리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8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분절화의 반대말이죠. 통합, 맞죠? 분절화의 축소, 재직관, 재규제, 총체적, 합체적 정부, 연계된 정부, 그죠? Connected government, 뭐 이런 연계된 정부, 합체적 정부, 역할 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 관계를 정립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즉, NPM이나 뉴가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이런 잘 되는 측면은 개성하는데 문제점이 뭐였다고요? 분절화, 파편화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치유 보완하다는 거죠.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정대, 중앙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 강화, 각 나라의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준다는 것이 바로 포스트 NPM의 주요 내용입니다. 분절화라는 단어의 파편화, 분절화,
파편화라는 단어에 이걸 그죠? 관료제를 활용해서 상명하복 맞죠? 철저한 규칙, 명령과 복종을 통해서 분절화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 연결된 정부, 협업 정부, 재직관, 재규제, 역할 모호성 제거. 대충 이런 단어들이 분절화, 파편화라는 NPM의 문제점을 치유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그런 의미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 시장지향적인 거죠.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탈신공공관리라고 하면 그냥 협의적 의미를 말합니다. 그죠? 행정적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재규제, 재집권, 정치적 통제, 능률성을 강조한다면 전통적인 행정이념인 민주성이나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합니다. 민간화, 민영화, 민간이탁이라면 이제 민간화, 민영화는 뭘 초래한다? 분절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민영화, 민간화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죠. 자, 소비자 관점을 강조하죠. 자,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은 시장의 방식으로 민영화, 민간이탁 또는 뭐 바우처라든지 등의 시장적 방식이라면 이제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탈관료제, 정부의 잘못된 관료제 모양을 벗어나자 탈관료제라면 관료제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죠? 탈관료제가 분절화, 파편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관료제라는 전통적 모형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분권화, 그렇죠. 재직관, 그렇죠. 우리가 특히 책임 운영기관 같이 NPM적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책임 운영기관이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분절화, 파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재직관, 재직 규제를 한다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책임 운영기관을 분절화, 파편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폐지했다는 거죠. 분절화의 축소, 총체적, 합체적 정부, 직권의 영역 및 조정의 정대. 예전에는 NPM은 자율만 줬지만 자율과 책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책임성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차이론입니다. 시차이론은 제도 도입의 성공과 실패가 타임 레그, 이른바 시간적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시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A가 도입되고 나서 B가 도입되어야 되고 C, D가 도입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성과급을 도입하기 전에 정확한 성과에 대한 개념과 정확한 성과 측정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전제돼야지, 그래야지 그에 의해서 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도 도입은 그냥 야 내일부터 성과급 해 하면 바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요소, 특히 중요한 것은 선후관계, 인과관계죠.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 작동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과 측정 개념, 측정 방법, 성과급, 직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과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성과 측정 방법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과관계의 동태적 성격, A, B, C, D라고 인과관계를 설정했는데 그래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B가 되고 나서 보니까 C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 D부터 하고 C도 C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른바 변화하는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장기와 단기. 자, 내가
5년 동안의 관점에서 제도 도입을 하면 5년 동안에 제도 도입을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A, B, C, D를 엄청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5년이라는 것과 2년이라는 시간관. 여러분들이 합격을 나는 2년 만에 해야지, 나는 3년 만에 해야지, 나는 1년 만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 시간이나 공부량이 달라지겠죠. 그죠? 어떤 시간을 보러보는 관점. 그죠? 그 다음에 성숙기간. A를 도입하고 나서 B까지 갈 때 6개월이 걸릴까요? 1년이 걸릴까요? 성숙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면 시내에서 50km로 속도 제한을 했던 것이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먹힐 때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둬야 될까요? 자, 예전에는 지번에 따라서 조소를 했지만 이제는 도로명에 따라서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국민들한테 스며들 때까지는 즉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 성숙기간을 줘야 될까요? 당장 6개월 뒤에 평가하면 실패겠지만 10년 뒤에 평가한다면 아주 성공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숙기간을 고려해야 된다. 좀. 그래서 저는 선동장단기, 성동장단기 이렇게 선동장단기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딜레마 이론입니다. 딜레마 이론. 딜레마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는 그 딜레마하고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딜레마는 기회 손실이 커. 기회 손실이에요. 기회 비용이 아니라. 기회 비용은 우리가 쓰고 나서 사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공부하는 데 쓰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재무적인 비용은 100만 원이지만 기회 비용은 요 100만 원이 만약 최소한 은행에 저금했으면 110만 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기회 비용입니다. 근데 기회 비용은 내가 노력을 하면 알 수는 있는데 기회 손실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 줄일 수가 없어요. 분석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라는 우리 미사일을 설치하면 중국은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미국은 사드를 설치해서 북한도 감시하고 미국도 중국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른바 딜레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죠? 만약 사드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아주 무섭고요. 그래서 사드를 설치 안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기회 손실이 크다는 거죠. 사드를 하면 경제 보복이 너무 크고 사드를 안 하면 사드를 안 하게 되면 미국의 외교적 압력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 상황을 뭐라 그런다? 딜레마. 그래서 기회 손실이 커서 선택이 곤란하죠. 대안들의 결과 가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딜레마 상황을 보는 관점이 조금 재밌습니다. 됐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은 이거죠. 그죠?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딜레마고 주관적으로도 딜레마라고 인식하는 이 상황이 가장 좋지만 가장 심각한 상황은 요거죠. 무시된 딜레마. 객관적으로는 딜레마인데 주관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그게 무슨 딜레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죠. 우리 미국 소고기 수입 결정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게 그렇게 큰 딜레마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때 국민들은 우리 안전이라는 것과 미국이라는 한미 통상이라는 두 가지를 상당히 딜레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된 딜레마에서 그래서 수입 재개를 딱 하니까 잃어버리는 기회 손실이 너무 커서 이 안전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좀 전혀 문제되지 않죠. 객관적으로도 딜레마가 아니고 주관적으로도 딜레마가 아닌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사이비 딜레마, 그죠? 유사 딜레마죠. 객관적으로는 딜레마가 아닌데 주관적으로는 딜레마인 상황이죠. 호들갑을 떠는 건데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니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가장 심각한 상황은 무시된 딜레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들은 아주 독특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바로 딜레마의 속성입니다. 단절성, 분절성. 상충되는 대안들 사이에 절충이, 그렇죠? 절충이 불가능하다. 상충성, 두 대안이 추구하는 편익이나 가치가 상충관계다, 모순관계다. 안보를 강조하면 통상이 위협받고,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 안보가 조금 위협받는 상황이고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균등하죠. 한미동맹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되게 균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분절성, 상충성, 선택 불가피성, 균등성이라는 상황에서 시험은 요 밑에 게 좀 나오죠.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이 있습니다. 그죠?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소극적인 것은 딜레마를 회피, 지연, 완화하는 거죠. 적극적 대응은 딜레마를 재구성하거나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회의 결정비 동모가세. 상호 회의 결정비 동모가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섞어서 놓죠. 첫 번째, 상징주의적 행동.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눈물의 기자회견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쪽 입장을 내가 선택 못해서 너무 애석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보인다든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상황의 고도, 리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딜레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색깔론이죠.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빨갱이들의 농간이라는 인식을 그렇게 잘못 인식시켜주는 거, 우리가 상황의 호도라고 합니다. 결정을 회피하죠. 어떻게 사드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 희생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무마하기 위해서 장관이 사퇴한다든지 구속된다든지 이러한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그죠? 자, 결정을 지연하죠. 주로 이제 결정권을 이양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권을 이양하거나, 비일관적 대응. A 집단과 B 집단이 지금 딜레마 상황인데 A 집단이나 지역에 가서는 하겠다 그러고 B 집단이나 지역에 가서는 안 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일관성을 보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선택해버려요. 동시에 선택하거나, 가장 좋은 거죠.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 Non-conform, non-deny.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죠. 자원의 추가 투입.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에 대해서 예산이나 자금을 투입하는 것. 주로 이제 새로운 딜레마를 구축하는 것이 외부의 적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각이 무슨 문제에 관해서 딜레마 상황이 있을 때 독도로 배를 한 척 보내가지고 독도 우리 땅인데 너희들 왜 와 있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한일 갈등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내부의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 대응과 적극 대응으로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상호회의 결정비, 동무과세, 동시선택, 전략적 모성, 자원의 추가,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툴민입니다. 툴민은 논변 접근을 통해서, 여기서 논변 접근에서 재밌는 것은 이제는 뭔가가 타당하다 이런 것보다는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법정에서 서로 공격하고 반격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장과 반정을 서로 보여주면서 주장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타당성이나 객관적인 검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주장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접근법을 논변 접근법입니다. 주장의 정당성을 체계하는 것.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정당성을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하는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보정도 하고 반론도 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면서 주장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만든 접근법이 논변적 접근입니다. 좀 됐습니다. 주장의 정당성, 일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상합의와 타협을 이끌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이론의 요약이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맨 앞으로 돌아가서 행정이론을 봤으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